다음 19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비유동부채가 나오네요. 자, 비유동부채는 1년 넘어가는 거죠? 만기가 갑기로 한 날이 1년이 넘어가는 것들을 비유동부채라고 했고요. 종류를 보시면 장기 차입금 뭔지 아시죠? 1년 이후로 만기일이 돌아오는 차입금. 다음 2번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나가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주겠다고 따로 모아놓은 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거는 직원이 언제 퇴직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회사에서는 결산일이 되면 예측을 해요. 내년에 우리 직원이 전부 다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이 얼마 나가야 될까 예측을 해서 그 예측한 금액만큼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모아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따 회계처리 방법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채. 자, 우리가 앞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은 다른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경우였어요. 근데 사채는 반대로 우리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려고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왔으니까 부채가 생겨요. 그 부채가 사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기억나시죠? 건물주가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맡아놓은 경우를 임대보증금이라고 했어요. 자, 장기차입금은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고요. 197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은 종업원이 입사 시부터 퇴직 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기업은 계속 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즉, 퇴직금은 평균 임금에다가 근속 연수를 곱하는 계산 구조를 가진다. 또한, 자, 거기까지는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밑에, 또한, 발생주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근로를 제공한 각 회계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직원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나가게 되면요. 회사에서는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사용을 하는 건데, 직원이 자, 1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만약에 퇴사를 했다라고 보면 이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한 기간은 여기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퇴직금이 나가는 시점은 요 시점을 지나가서 연도로 얘기해 볼까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직원이. 그러면 직원이 왜 일을 해요? 회사에 수익 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익에 기여를 했는데 얘가 2021년 5월 1일 날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사하는 시점은 2021년이죠. 그러면 퇴사하는 시점에 퇴직급여라고 퇴직금을 비용 처리하려고 보니까 얘가 수익에 기여한 기간은 전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부분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액을 말하는데 회사는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된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직원이 1년 동안 일을 했으면 이때 수익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인식하려면 이때 퇴직급여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대손상각비 기억나시나요? 자, 대손상각비도 우리가 결산일 날 대손충당금으로 빼놓는다고 그랬죠? 얘도 올해에 대손이 나지 않았는데 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만약에 예상매출금을 예로 든다면 외상매출금은 올해 수익에 기여를 한 거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근데 그 외상매출금을 내년에 못 받게 되면 그때 가서 대손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1년이 일을 하고 지나고 나서 결산일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올해 수익에 기여를 했구나라고 해서 결산일 날 이러한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비용이 지금 직원이 퇴직을 하진 않았지만 올해 수익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를 해주고 이걸 뭘로 떼놓으라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에서 전 임직원이 다 퇴사를 할 경우에 나가야 될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라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회계 담당자는 결산일이 되면 우리 전 임직원이 내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얼마의 퇴직금이 나가야 되나라는 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나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금액이 뭐냐면 이걸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추계액만큼을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를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로 따로 떼놓으라는 겁니다. 자, 뭐랑 비슷하다고요? 아까 대손상각비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31일 날 퇴직금 추계액을 2천만 원이라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2천만 원이라서 2천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잡아놨어요. 근데 2021년 뭐 7월 5일 날 직원이 한 명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1,0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급여 주려고 따로 떼놓은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1,000만 원을 갖다 쓰면 되고요. 이거를 뭐 세금 뗐다. 예수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떼고 나머지는 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그래서 9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원이 또 한 명 퇴직을 한 거예요. 근데 퇴직금이 1,500만 원이 나가야 돼.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갖다가 쓰려고 봤더니
2천만 원이었는데 1천만 원 썼잖아요. 그쵸? 그럼 1천만 원밖에 안 남아있죠? 그럼 1천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다 쓰고 부족한 건 퇴직급여라고 그냥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세금 떼고 줬다 그러면 뭐 60만 원 떼고 나머지만 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1,4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직원이 또 한 명 퇴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모아놓은 거 다 썼죠? 그러면 뭘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턴 퇴직급여로 다 해주시면 돼요. 없으니까 모아놓은 게.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근데 자 보세요. 요렇게만 해볼게요. 직원이 우리가 전년도 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2천만 원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직원이 나가면서 1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썼어요. 아직 1천만 원 남아있죠. 그런데 다음 연도 2021년 12월 30일 결산일이 돼서 또 전 임직원이 퇴직한다고 봤을 때 퇴직급여 추계액을 얼마를 잡았냐면 2,500만 원을 추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얼마 있어요? 1,000만 원 남아있다고 그랬죠? 2,500만 원 잡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남아있으면 추가로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1,500만 원만 더 잡으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로 1,500만 원만 잡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더 잡으면 2,500만 원이 되겠죠? 이 사용하는 방식이나 예측하는 거나 전부 다 누구랑 비슷해요? 대손 충당금 쓰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 얘기들이 197페이지, 198페이지 예제까지 걸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사에서 모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예를 들어서 5억을 잡아놨다고 볼게요. 5억을 잡아놓든 10억을 잡아놓든 잡아놨었는데 회사가 망했네. 그러면 직원들 퇴직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회사에서 모으지 않고 외부에다가 돈을 맡겨놓게 돼요. 그게 퇴직연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99페이지 보세요. 퇴직연금 그래놓고 종업원 등의 퇴직 등을 퇴직급여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법인이 퇴직연금 사업자, 보험회사든 뭐 금융회사든 자에게 납부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은 운용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 치세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확정 기여형이 나올 수도 있고 확정 급여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199페이지 아래쪽에 표 보세요. 퇴직연금의 회계 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놓고 확정 기여형은요. 운용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종업원이 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회사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직원한테 줘요. 야, 가져가.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네 퇴직금이야. 되셨나요? 그럼 그 퇴직연금을 종업원이 뭐 꺼내서 쓰든 뭘 하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고 책임을 안 져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확정기여형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은요. 회사에서 금융기관에다가 퇴직연금을 넣어놓고 회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직원이 퇴직을 한다. 그럼 퇴직금 줄 때 여기 넣어놓은 거 있죠? 퇴직연금으로 넣어놓은 거. 그걸 꺼내다가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면 돼요. 이렇게 회사에서 운용 책임을 지는 걸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 방법이 나오는데 확정기여형은 납부할 때 회사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냥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안 질 거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확정급여형은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서 얘를 따로 보관을 해요. 근데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차감이라고 써있죠? 이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자산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원한테 퇴직급여 추계액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퇴직연금으로 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통장에 돈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요 밑에다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은 통장에 넣어놨다. 요렇게. 그러면 회사에서는 1,000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요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기여형의 운용수익은 몰라요.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직원한테 주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수익에 대해선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직원이 알아서 하라고 줬으니까 기여형은 확정급여형은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잖아요. 퇴직연금을. 그럼 여기서 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갖다 넣었다. 확정급여형이니까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하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하면 되고 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500만 원을 갖다 넣었다. 그러면 뭘로 회계 처리하시라는 거예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하시라고. 그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잠깐 연습 문제를 볼까요? 206페이지에 8번, 9번, 10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8번 보시면 영업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 금액에는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가 5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자, 지금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확정기여형이죠? 그러면 뭘로? 퇴직급여로 얼마를 하시면 되고 950만 원을 회계 처리하고 50만 원은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50만 원. 대변에 어디에서 꺼내줬다고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퇴직급여로 해야 되는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 정도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9번 보시면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6월분 퇴직연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했대요. 확정급여형이잖아요. 뭘로 해야 돼요?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해야 된다. 얼마가? 500만 원. 보통예금에서 납부했으니까 보통예금에서 500만 원. 이렇게 하시란 얘기고. 10번 영업부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제1금융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9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이 중에 10만 원은 운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다 그랬네요. 또 마찬가지로 얘가 퇴직 확정급여형이니까 뭘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퇴직, 연금, 운용, 자산으로 얼마를 10만 원은 수수료니까 빼고 940만 원만 10만 원은 뭘 준 거고 수수료 준 거니까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꺼내줬다고 그랬죠? 보통예금에서 꺼내줬죠? 이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명을 드렸고 퇴직연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200페이지에 사채가 나오는데 사채 나오기 전에 위에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이 참고도 시험에 등장을 하는 문제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부채를 분류를 하자면요. 부채는 확정 부채가 있고요. 충당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발 부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200페이지 우발 부채와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부채란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즉 확정 부채는 지출 시기와 지출 시기도 정해져 있고 지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걸 말해요. 그런데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는 지출 시기가 안 정해져 있다든지 지출 금액이 안 정해져 있을 때 이런 걸 충당부채나 우발부채로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충당부채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미충족 시에는 우발부채로 분류한다. 이거를 왜 충당부채랑 우발부채로 또 나눠놨냐면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써줘야 돼요. 근데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을 다시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배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자, 일단 직원을 뽑아서 1년 이상 직원이 근무를 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당의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세 번째,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퇴직금이 얼마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직원이 몇 년 근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퇴직금이 얼마 나갈지 알잖아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만족했을 때 충당부채라고 하는 거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미충족하게 되면 우발부채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고 주석에다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그러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 우발부채로 보고 주석에다 써주란 얘기예요. 자, 그 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밑에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우발부채로 주석에다가 공시를 하라는 거고요.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능하면 이것도 우발부채로 보고 주석에 공시를 하래요. 자, 그 다음에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거의 없으면 금액 추정이 되든 안 되든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위에 아까 충당부채의 세 가지 요건 있죠? 이 세 가지 요건이 이론 문제로 가끔 등장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건 충당부채의 충족 세 가지 요건. 206페이지 객관식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서상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다. 틀린 것은 1번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부채로 인식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만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다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재무상태표에다가.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3개가 조금 전에 말한 3가지 요건이에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3번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4번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3가지 요건 말하는 거죠. 자, 한 장 넘어가 보세요. 208페이지에 9번도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나왔네요. 84회 때. 자, 9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맞죠? 두 번째,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3번,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를 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에요.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인식해요?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만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충당부채, 우발부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시험 문제로도 등장을 합니다.